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준혁, 임종혁 비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비서님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 강준혁 비서 첫 시간에 어떤 비서라는 어색하지만 아주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해주셨는데 네. 비서로서 뭐 어떻게 첫 시간 네. 만족스러우셨는지 주변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비서라는 컨셉은 네. 거기에 딱 맞는 것 같기도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을 통해서 제가 25년 정도 환경에 출연을 했는데 네네. 2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확실한 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확실한 비서 우리 강준혁 대표. 아우 컨셉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거의 뭐라고 할까 주식계의 송강호, 이병헌이다. 살을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종혁 비서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뭐 주변 반응이나 비서 컨셉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그 비서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만큼의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방송 컨셉 자체가 시청자님들을 섬기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기분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비서라고 생각하면서 더 알찬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효과가 끌어오고. 예. 우리 임종혁 대표도 예전에 그 탐정하셨었잖아요. 예, 예전에 아주 탐정 예전에 컨셉으로 방송한 적 그때 있죠. 이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이 그래요? 또 이 비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자, 양시장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비서실은 냉정하기만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빅퀘스천으로 출발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퀘스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빅퀘스천입니다. 코스피 사상천 5,500포인트 마감, 6,000피도 넘본다. 5,500포인트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오늘. 그렇죠. 6,000포인트 넘본다. 첫 질문 이렇게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결국은 총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마스터님들께서 네. 시장이 5,5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네. 10억 근처로 이제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시장 반응은 야, 아파트가 10억이면 말 다 했다. 이제는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40억 하는 데도 있고 30억 하는 데도 있고 100억 하는 데도 예, 있습니다. 한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7,500포인트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그 포인트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비서의 도움을 그래요.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 안 드려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코스피 뭐 6,000피도 넘본다, 뭐 10억이었던 아파트 값을 보고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어라는 평가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5,500포인트를 보고 이제 다 온 거 아닌가라는 평가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은 실적 때문에 간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많이 하고 방금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4의 상용화라든지 하는 부분의 모멘텀으로 향후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버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독일 버블은 없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일본이 독일보다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부분에 우리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것 플러스 유동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사퇴를 하고 네. 5월 16일 날 드디어 케빈이 들어오게 되죠. 케빈 의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네.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계속 쪼고 있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유동성이 늘어난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여러분들은 시장에 편승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소 7,500포인트까지는 한번 볼 수 있고 지금 오전이 아니라 지금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을 때 유동성은 다 어디에 몰려 있죠? 하반기에 몰려 있죠.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강한 시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을 바로 똑바로 보시면서 수익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임종혁 비석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5,5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K증시 여전히 매력적인가라는 헤드라인을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어떻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광기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광기.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뭐 파티를 즐겨야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티를 다 즐기고 있는데 파티는 좀 있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판을 약간 없는 멘트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가 5,500선을 돌파했고 제가 볼 때는 6,000선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에서 좀 정수리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깨가 뭐 버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깨 위에는 턱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듯이 언젠가 정수리까지 가는 그런 장세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올해 증시의 모습은 상저하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저하고 예, 오히려 예. 하반기 때 더 맞습니다. 연간 최고점을 상반기 때 터치하고 하반기 때는 뭔가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래요. 하반기 때 좀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거면 상반기 때 열심히 버시고 하반기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 때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고하죠. 제가 상저하고라 그랬어요. 네, 상저하고. 상고하죠. 상고하죠. 상반기 때 피크아웃 그리고 하반기 때 가격 조정. 앞서 그 내용은 우리 강준혁 비서랑 약간은 좀 다릅니다. 강준혁 비서는 하반기 때 좀 더 센 시장이 펼쳐지지 그렇죠. 않을까? 저는 상고하고고. 상고하고고. 예. 그래요. 하반기 때 더 셀 거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어쨌든 보면 지금까지 우리 지수를 이끌어온 거는 뭐 외국인의 시작으로 기관이 받침을 해줬고 지금은 고객 예탁감이 1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개인의 힘이 또 만만치 않은 추세로 이끌어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종혁 비서가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개인 네. 투자자분들 뭐라고 할까요? 추격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피 지수단으로 봤을 때. 뭐 종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이 뭐 반도체 섹터 주요 기업들에게 이제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고로 뭐 CXL 뭐 시대가 이제 개화가 된다. 이제 뭐 내년부터 CXL 시장이 고속 성장 진입 국면에 뭐 도래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IP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눌림목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바닥권에서 에너지 모으는 기업들,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슈에서 뭐 반도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코스피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양에 좀 차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양껏 좀 달려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더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군단이 어마어마한 힘을 내주고 있고 이거에 대한 사이클은 훨씬 더 한참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코스닥 쪽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실 기업의 퇴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시장이 좀 더 말끔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의 탄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실까? 현 시점에서 저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왜 이렇게 이유, 말씀을 좀 해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스닥은 누가 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 개인이 주축이 되고 기관이 같이 이제 그렇죠. 도와주는. 그래서 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 전에 이번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금투협의 사이트가 마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그 레버리지. 그렇죠. 네, 개인 교육받기 투자자들이 위해서. ETF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안에 소형주라든지 하는 쪽으로 네. 투자를 하기보다는 ETF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이상은 개인들의 ETF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코스닥 시장을 바쳐야 되는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코스피의 ETF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갭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고요. ETF를 이제 만약에 코덱스 200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매수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 안에 대형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ETF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대부분은 지금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도 코스피 위주로 먼저 투자를 하시고 일정 부분만 일단 코스닥으로 보시는 그런 식의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강준혁 비서의 의견은 현 시점은 어쨌든 코스피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고. 자, 같은 질문을 우리 임종혁 비서께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필두로한 기대감, 거기에 받쳐주는 현대차. 시총 상위 종목이 지수를 열심히 끌고 가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네. 코스닥은 탄력성이 마음 같진 않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준다라면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어쩌면 코스닥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예, 코스닥의 이제 몸통이 이제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 소부장 업황 이렇게까지 좋아본 적 없고요. 그리고 네. 배터리 업황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12월 저점 대비 1월 달에 많이 올랐고 1월 고점 대비 최근에 좀 빠졌지만 다시 이제 상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 및 니켈 가격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재무 건전성 뛰어나고 전기차 캐즘 극복할 수 있고 ESS 배터리 이스포저가 비교적 큰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코스닥 대표 바이오주들 중에서 이제 플랫폼 기술 역량이 넘사벽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빅파마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기업들 중에서 덜 오른 기업들, 코스피 대형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눌림목을 만들고 있거나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면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이게 사실 이 갈림이 헷갈림의 갈림이 아니라 기분 좋은 갈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퀘스천 코스피 사상 첫 5,500포인트 마감 6,000피도 넘본다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퀘스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HBM4 양산 출하 왕자의 게임 승자는 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예. 뭐라고 할까요? 시즌2의 완벽한 반전, 완벽한 역전승 뭐 이런 느낌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시고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평가라고 계실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전히 배고프다.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 ETF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수급상으로도 거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내용으로도 그렇다. 이번 HBM4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일단 있는데 요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급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수급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디어더스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완벽하게 중국과 미국을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점도 있고요. HBM4 양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AI 투자 부분도 계속해서 수조 원 단위로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하는 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팩토리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4 자체를 생산을 하게 되면 또 D램의 생산 캐파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네. 근데 모든 회사들이 HBM도 필요하고 D램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ASP라고 하죠.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 투자라든지 반도체 부분이 지금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격권도 저는 그다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새 전자상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자상가 제가 100배 정도 이 뭐라 할까요? 칩의 가격이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150만 원 하는 컴퓨터가 250만 원, 300만 원 훌쩍 넘을 정도로 이런 모습을 가고 있는. 근데 그 주역은 누가 말해 삼성전자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종혁 비서의 네. 총평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삼성전자 얄미울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뭐 말 한마디로 그냥 명불허전이죠. 그리고 뭐 대마불사. 그래요. 큰 말은 뭐 죽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예. 그러면은 네.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사실 네. 삼성이 1라운드에서 좀 밀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밀렸는데요. 그래요? 1라운드 때 삼성전자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고 예. 그 우리가 작년도로 좀 예. 돌이켜 봤었을 때 예. 초반에 그때 뭐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좀 밀고 나갔던 그렇죠, 시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가 10배거를 기록하고 이랬던 시절에 삼성전자는 약간 패배인데 지금의 2라운드라고 설정을 했을 때 지금의 삼성은 그때와 완전히 판이 달라졌죠. 판이 다른 거 맞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HBM4는 일시 디램을 적층해서 이제 네네. 제작하는 그런 HBM4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B 디램이고, 그러니까 적층되는 디램의 퀄리티가 삼성전자께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그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시 디램으로 적층하는 것보다는 1B 디램으로 적층하는 게 더 수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만의 공법, 어드밴스드 MR/MF 공정의 어떤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아마 수율은 하이닉스가 최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 탑재되는 HBM4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빈양 HBM4 전체 물량의 50% 전후를 하이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30% 정도를 삼성전자가 취할 것 같고, 그리고 20% 전후를 마이크론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HBM4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그 엔비디아의 얘기를 해주셨죠.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엔비디아가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된 게 아닌가. 치킨 때부터 좀 냄새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원래 치킨 회등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다. 그렇죠. 누구는 그렇게. 이번엔 또 최태원 회장을 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 거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마스터님들께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네. 게 엔비디아가 GPU지 않습니까? GPU가 있고 지금 구글에서도 지금 TPU가 나오고 있죠. 네네. TPU는 구글의 이제 TPU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전력 사용량이 2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하고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은 품목별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률 서비스라든지 여러 부분들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부분은 GPU가 아니고 NPU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GPU 혼자서 독식을 하던 부분을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할 수밖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다면 이제는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을 만큼 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우리 강준혁 대표는 삼성전자 쪽이 탄력성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임종혁 대표는 하이닉스 쪽이 좀 더 탄력성이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현재 네. 시점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 또한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 마스터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이게 대형주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있고 또 덩치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난 소부장 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현 시점에서 대형주 대 소부장 둘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마스터분들이 접근하시기에 훨씬 더 내 계좌에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강준혁 비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지면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공장이 또 많이 필요하게 그렇죠. 되고 공장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전장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두 번째로 이제 소부장 중에서 소재 부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MS 자체가 계속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굉장히 부피가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논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 말씀하시는 거죠? 반도체 ETF 쪽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ETF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갈림이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소부장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향 아니면 SK 하이닉스 향 아니면 마이크론 향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삐끗 잘못 선택을 하면 반도체 안에서도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마스터분들께서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공부할 시간에 좀 놀러 다니시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로 그냥 밀어붙이시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도체 ETF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반도체 대형주 대 소부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대형주, 그중에 네.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대가 부담이 되시는 분은 차라리 반도체 ETF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종혁 대표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임종혁 대표는 대형주 대 소부장, 사실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너무 호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든 소부장이든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도 이거 네.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이 좀 더 투자의 매력이 높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때 진짜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네.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뭐 눌림목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고객사, 그러니까 그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 진짜로 이제 대규모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TC본도의 강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TC본도 HBM3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 1위 먹었잖아요. 근데 HBM4 공정에도 새로운 또 TC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HBM의 세대수가 진화될 때 거기에 최적화된 TC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출하될 TC본도는 그 구 모델보다 단가도 세고 그리고 출하량도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진정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어널링 장비 삼성전자에 계속 입고 네. 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고 또 이제 HBM4 공정에 있어서 그 다이싱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밀하게 다이싱을 함에 있어서 동사의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HBM 공정에서는 식각 공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식각 장비 분야에서는 그렇게 강국은 아니지만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식각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 사업은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하나 머티리얼, TCK 이런 기업들 만약에 눌림목 들어오면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투자 자금 회수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덕전자의 MLB 플러스 FCBGA 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이제 진입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캠 최저가 PCB 초기 시장을 완벽하게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열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법을 열심히 절차 탕마하셔갖고 눌림목을 공략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기업들에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눌림목을 진짜 소유주들. 예.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HBM4 양산 출하 왕자의 게임 승자는 이라는 두 번째 퀘스천을 갖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퀘스천 또 스피드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 퀘스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바이오주 이단 호실적 본격 반등 시기 오나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이 전체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단위로 좀 바이오가 하나씩 살아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이오의 시간, 전반적으로 바이오의 시간이 와야 또 코스닥 시장도 사는 건데 현 시점에 바이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 시점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강준혁 비서부터 들어볼까요? 바이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임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통 임상 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굉장히 좀 약세죠.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다시 강세로 조금 전환이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워낙 굉장히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불닭볶음면인 삼양 그 식품도 그다지 이제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이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 베이스로 투자받기에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양질의 종목군들을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6월 달까지 뭐 암학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준혁 비서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업종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안에서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지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적을 봐라. 오고면 뭐 신약 쪽도 신약과 실적이 굉장히 뜨거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네. 좋았었고 CDMO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ADC는 뭐 늘 항상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바이오의 강준혁 대표의 옥석은 어떻게 가려지나요? 저는 사실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조금 변동성이 커서 변동성이 심해서. 네. 회의들 갔다 오면 천만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AI 시대에서 뭔가 혁신이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쿼드 메디슨이라는 네. 종목하고 삼양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병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든지 네네. 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 맞든 하루에 한 번 맞든 이렇게 되는 부분을 거의 한 달 동안 안 맞고 그거 하나만 패치를 붙이고 있어도 계속해서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패치로.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번 AI 혁명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약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런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 공기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까 두 번째로는 이제 침수평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편리해지는 그러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임상 관련된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단기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시장 범 AI, 네. AI 섹터가 굉장히 넓게 가고 그중에 반도체의 어떤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환을 하면서 로봇, 2차 전지 이렇게 순환을 쭉 하고 있는데 현 시점 제약바이오라는 이 섹터 안에 종목을 매수하는 그 시기가 지금인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지나면 암학회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늦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하시려면 무조건 상반기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임종혁 비서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또 임종혁 대표 제약바이오도 좀 꽉 잡고 계시거든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현 시점의 제약바이오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빅파마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4세대 모달리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빅파마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 있는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제는 ALT B4라는 SC 제형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SC 제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좀 특허 절벽 리스크를 이제 탈출하고자 하는 빅파마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또 키투르다 SC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처방이 되면은 이게 연매출 정맥 주사 제형이 이제 연매출 40조 이상이거든요. 만약에 언젠가 전환율 50% 가정해서 언젠가 뭐 20조 원대 매출액을 뭐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사가 이 순매출액의 2%를 로얄티 수익으로 수취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연간 단위로 이제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콘주얼이라는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 많이 시켰고 작년에는 뭐 기술 이전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기술 이전 뉴스가 좀 풍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참고로 존슨앤존슨이 단독 개발 옵션을 만약에 올해 행사하게 된다면은 또 이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빅파마들이 동사의 그래파디 B라는 BBB 셔트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1912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라는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기술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이 된다면 또 펩트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데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 기업들, 펩트론과
비교 가능한 기업들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현 시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고 현 시점 내포트 안에 제약바이오를 담는 것은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주식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메이저 수급은 시총상위 바이오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거해드렸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총이 큰 이런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캐스천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가올 내일장을 위해 내일 전략 리포트로 보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마스터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브리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준혁 비서의 보고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강준혁 대표는요. 심연의 불확실성을 가린 화려한 외피라는 내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리스크로서는 나스닥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회로서는 원화 강세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심연, 무슨 시적입니다. 심연, 깊은 연못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깊은 연못의 불확실성을 가린, 가린이 궁금하네요. 화려한 외피, 껍질. 네. 그래요. 무슨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아마 이번에 이제 미국이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미국이 경제 자체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 네.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번에 미국 고용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조업 쪽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제조업 쪽의 일자리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 자체도 낮아질 것 같은 흐름들이 네.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업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고용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스닥은 강하게 뻗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려한 이러한 지금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유동성입니다. 돈을 누군가가 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고용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점 자체가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금리 인하가 밀린다는 것은 돈 풀리는 시점 자체가 한 번 더 밀린다라는 의미가 일단 될 수가 있고요. 올해는 6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7월 달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2월 달인데 이게 7월 달까지 밀린다면은 유동성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네. 얘기가 일단 되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은 이제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좀 강세였고 나머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 좀 불안한 심리 자체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시장은 시가가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표 좋게 나오거나 실적 좋게 나오는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냥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굉장히 좀 풍성한 상태라고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시장 안에서는 우리는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을 자꾸 옥죄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조건 자금이 다 이제 이쪽으로 다 넘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불을 붙이고 있는 부분이 가치적으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상법 개정 네.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밸류에이션의 업 플러스 유동성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오하게 내일 평가를 도와주셨습니다. 심연의 불확실성을 가린 화려한 외피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임종혁 비서의 내일
시장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혁 비서는요, 반도체의 시간이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리스크로서는 이격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마이크론 효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의 시간 확 와닿습니다. 기회와 어떤 리스크를 좀 중점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참 좋습니다. 업황 르네상스 장기화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2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가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가의 괴리율, 이격도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템포 조절 혹은 속도 조절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빅테크들의 매출 증가율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빅테크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 돈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마 시장에서 깐깐하게 모니터링을 하반기 때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빅테크들의 하반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팩트가 도출이 된다면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도 하반기 때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건불 10년 화무 11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은 언젠가 피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만개 상태가 아니라 더 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파티, 이 작금의 파티를 여러분들은 즐길 필요가 있지만 하반기 때는 경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내일 전략적인 부분을 좀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강준혁 대표님, 내일 거래일이 끝나고 나면은 약 한 일주일 가량 3, 4거래일 정도 휴장입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내일과 설 연휴 이후에 제한 전략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 연휴 전에는 네. 조금 이제 현금을 만들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달릴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 가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우리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요. 연휴 이후까지도 시장은 좀 달릴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굳이 딱 쓸 돈만 좀 챙겨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작년에 추석이었죠. 10월 달에 네. 있던 추석. 그때 연휴 전에는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보란 듯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해도 좀 그런 느낌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자, 임종혁 비서는 어떤 전략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증시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나스닥의 흐름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의 흐름. 네, 지금 나스닥이 이동 평균선이 지금 수렴되고 있고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이 점진적 우상향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연휴 이후에 한국 증시 시가 폭락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나스닥의 전반적인 스토리 그리고 나스닥의 차트 그리고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금 비중 특별히 그냥 인위적으로 확보할 필요 없이 수익이 많이 난 종목 비중 줄이는 건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굳이 1% 수익 난 종목 굳이 팔 이유는 없고 연휴 이후에도 좋은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끌고 가자.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서진들이 지난주 제출했던 탑픽 종목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혁 비서입니다. 지난주 달바 글로벌 제시했었고요. 고가 기준 17만 6,900원까지 상승하며 목표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어서 임종혁 비서입니다. 지난주 카카오 제출했었습니다. 장중 6만 3,400원까지 상승하며 목표가 7만 원에 차분하게 근접하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부터 비서진들의 새로운 탑픽 종목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비서진들의 보고서 배틀 시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 또 한번 만나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강준혁 비서는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실까요? 일단 달바 글로벌 제가 달바 말씀을 글로벌. 해드렸는데 뭐 여전히 좀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그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좀 피해가는 부분도 일단 필요하죠. 요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유통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는데 달바 글로벌은 그쪽으로 지금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 변함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임종혁 비서의 네. 리뷰, 보고서 리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카카오는 전형적인 박스형 패턴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나름대로 63,000원 장중에 돌파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박스 하단 근처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박스 하단과 그 현재가의 괴리율이 크지 않을 때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박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7만 원 전후까지 만약에 주가가 진입을 해서 뭔가 저항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7만 원이라는 핵심 저항선을 대량 거래 장대 항목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야 되고 또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55,000원이라는 핵심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네.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 종목 달바 글로벌과 카카오에 대한 리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수익률 보고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과연 종목은 무엇일지 두 비서의 자존심을 건 종목 보고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 키워드입니다. 먼저 우리 강준혁 비서는 S 그림자 파트너, S의 그림자 파트너. 예. 이것도 영화 제목 같네요. 그리고 우리 임종혁 대표는 헤비급이라고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S의 그림자 파트너,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S. 네. S의 그림자 파트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종목 공개하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제가 말씀해 드릴 때 삼성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ETF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그림자 같은 종목, 삼성전자가 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향 종목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겠죠? 좋습니다. 자, 임종혁 대표는 헤비급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섹터에 대한 헤비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헤비급의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무거운 그런 종목이에요. 헤비한 흐름이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기업이긴 하지만 원래 그 블루칩은요 좀 헤비해 보일 때 매수하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때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겸손함이 느껴질 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비록 지금 헤비하지만 언젠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어제 LG전자 같은 일전자 벌처럼 쌌죠. 예, 네. 나비처럼 날고. 묵직하게 있다가 예. 팍 쏘는데 그 쏨이 말벌 수준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의 헤비급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의 그림자 파트너와 헤비급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지 종목을 공개합니다. 자, 먼저 강준혁 비서는 한솔케미칼이고요. 헤비급 우리 임종혁 비서는 LG화학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먼저 한솔케미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한솔케미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증착이라든지 방막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증착이라든지 방막을 할 때 쓰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덩달아서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중국의 ESS 시장에 그 부분에 진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ESS 성장에 같이 또 편성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드릴 부분은 그래서 실적입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직 주가가 지금 이전 고점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 고점이 한 39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지금 예상하는 실적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전의 실적에 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으로만 본다면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매출이 드디어 1조를 돌파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원인데요. 사실 이제 한솔케미칼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받던 가격권을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전 고점이 한 39만 원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솔케미칼 목표가 39만 원, 손절가 26만 원 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임종엽 비서는 헤비급입니다. LG화학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 때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공장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에 저는 반영이 덜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테네시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고객사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매출처 다변화 효과 등으로 인해서 멀티플 상승의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뭐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뭐 LFP 양극재 그리고 망간리치 양극재 시장에도 침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퓨어 실리콘 뭐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탑재되는 고체 전해질 사업도 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가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79% 이상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소재 시장은 쩐의 전쟁이고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네. 되는데 동사는 만약에 돈이 궁하다 싶으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매도하면서 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고 또 탈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올해 아주 멋진 그 결과물로서 이제 도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석유화학주가 아닌 첨단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헤비급 뭐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헤비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공략을 하고 나중에 나비처럼 날고 벌처럼 쏠 때 그때 분할 입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G화학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네. 40만 원이고요. 40만 원 돌파하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가 31만 원을 음봉으로 이탈할 어떤 시그널이 보이면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화학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3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